네, 지금 광복절 경축식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 기념사 듣기에 앞서서 두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또 8.15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김정재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의원님, 잠시 뒤에 이제 대통령 기념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이라든가 뭐 일본 주변국에 대한 대외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까 이게 관심사인데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뭐 들어봐야 알겠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뭐 예상해 보기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 마지막 맞이하는 광복절 경축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다거나 또는 전격적인 구상을 밝히신다거나 아마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 이제 생각이 들고 아마 전체적인 기조는 아마 그렇게 파격적이고 뭐 전격적인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와 전쟁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 또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싸움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일종의 이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의 위상을 차지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지 또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게 외교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메시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떤 전망을 하세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국내 또 대외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시죠? 네. 특히나 뭐 조금 전에 말한 그 네. 대북이나 대일 메시지는 저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적대적 메시지보다는 당연히 뭐 포용적인 메시지가 나오겠죠. 근데 바라건대 그 대북 메시지에 관한 한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지난 4년 동안 계속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김여정 한마디에 그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친북 북한의 그 전단을 뿌리는 걸 금지한다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이제는 북한에도 우리 목소리를 내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겼으면 좋겠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반일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네. 길의 대상이죠. 그 길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과거사 이런 정치 문제에 얽매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는 좀 경제 문제로 전환을 해서 인식의 전환을 해서 좀 더 그 한미일 그런 군사 문제 또 경제 문제에서도 좀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바라는 거는 이 백신에 관해서 지금 백신이 왜 수급이 불안정하고 수급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한테 분명한 정확한 메시지를 좀 줘서 좀 국민들이 이제는 그 불안에 떨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문화역 서울 284에서 진행 중이죠. 지금 대통령 기념사는 아직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정치권 좀 잠시 보면요. 그 전 의원님, 그 여권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말에도 호남 표 다지기에 적극 나서대요. 예. 아마 좀 슈퍼 위크가 다가오기 전에는 아마 조금 더 집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한 80만 명 되는데 그중에 이제 호남에 적을 두고 있는 권리당원이 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이제 많죠. 그다음에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권리당원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 180만 명 정도가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중에 80만의 권리당원 그리고 그중에 50만의 호남 유권자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남에 좀 집중을 하실 것 같고 이번에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관련한 또 행사들도 계획이 돼 있었고 해서 그것과 함께 이제 호남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좀 호남에는 좀 공을 더 많이 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은요 지금 당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후보 측과 연일 뭐 갈등 얘기가 들리는데 네.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처음 지금 사실 당대표가 그 30대 당대표고 당대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들도 지금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는 지금 정권 재창출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당대표와
그 후보한테 거는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대표한테는 공정한 경선 관리 그리고 당내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후보한테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지금 계속 끊임없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려고 신선한 거 뭔가 없을까 이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모든 후보들은 기존의 당은 당규에 따라서 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곧 조정이 되면 곧 다 이렇게 잘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 기본 시리즈에 이어서요. 재난지원금 둘러싸서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민에게 뭐 100%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그 입장에 따른 것인데 이게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또 반대하는 그런 후보들에서는 매평이다 이런 공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일단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논쟁인 것이죠. 네.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이제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낙연, 이재명 양쪽 캠프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 역사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방자치 역사가 30년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손톱만큼이긴 해도 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량권 또는 예산적 재량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더라도 시도가 말하자면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집행권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 2, 3, 4차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도 기초지자체에서 한 전국 단위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 50군데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또 지급을 해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전에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다가 이번에 보편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그것이 매표 행위다 또 뭐 민주당 경선을 앞둔 그런 정치적 행위다 지사 찬스다 이런 비판이 맞을 텐데 네. 이재명 지사는 일관되게 지금 그 보편 지급을 주장해왔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기에 맞춰가지고 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라든지 주장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역사에 비춰볼 때 그다음 민주당 강령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비판은 좀 과도하다. 그러나 네. 정책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과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이게 도정 사유 아니냐 이렇게 네. 비판을 하던데요. 네.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 뭐 도정 사유화일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매표행입니다. 네. 이거 지금 매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합니다. 아니 돈 준다는데 돈을 뿌리겠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인구가 1,380만 명입니다. 전 국민 유권자의 4분의 1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여야가 같이 함께 또 청와대도 함께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정부와. 그런데 그 88% 이외에 나만 12% 더 주겠다. 이거는 본인이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 후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어떤 걸 해도 되지만 대선 후보 출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 매표행위고 도정사유라는 거는 지금 이 사실 12%를 더 준다. 이거는요. 도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출신의 도의회 의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거의 지금 기본 시리즈를 보면 거의 지금 허경영 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허경영 씨께서 제발 나 따라 좀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지금 마구마구 던지는 식인데 이런 네. 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복절 경축식 현장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며 뒷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장군의 유해를 봉안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복 직후인 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범도 장군까지 애국지사 144분의 유해가 고향 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 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고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지금도 국난 극복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문화역 서울 284는 일제강점기 아픔과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수탈되어 이곳에서 실려나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떠나는 독립기사들과 땅을 잃은 농민들이 이곳에서 조국과 이별했고 꽃다운 젊음을 뒤로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학도병들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역과 광장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출발한 기차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을 비롯한 항구 도시들도 희망에 찬 귀향민으로 북적이었습니다.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꿈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 145만 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이 해방 후 불과 2년 만에 235만 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교육열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억눌렸던 작물 생산량이 농지개혁 이후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 시절의 3배로 늘었고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 3만 불을 넘어선 1인당 GDP도 지난해 G7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자주국방은 지난 100년간 우리의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육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를 운용하는 첨단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경비정과 녹선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9척, 잠수함 19척 등 모두 15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는 대양 해군이 되었습니다. 1949년 서무대의 경비행기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은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주시대의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은 세계를 무대로 그 소망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BTS는 신곡을 이어가며 빌보드 순위 1위를 지키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했고 윤여정 배우는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K-팝과 영화뿐 아니라 게임,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높은 역량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전통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탁월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수용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성과 열정으로 이룬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습니다. 식민 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었어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상생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꾼 꿈은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 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데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지난해까지 유니콘 기업이 15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2벤처 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수주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강,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에서도 선전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의 혁신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심어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자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은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방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초강력 협력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 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개방과 통상국가의 길을 걸으며 7대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 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 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등에 기반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5일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 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 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온 우리 국민들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던 이정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실현 가능한 2030년 감축 목표를 공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다고 부담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 경제적 대전환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 경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왔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거린 유질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민족의 지도자 안재홍 선생은 3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방으로 민족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때였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3.1 독립운동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해방된 국민들이 실천해온 위대한 건국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그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정 공정을 추구하는 독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는 지금 정보 공유와 의료 방역 물품 공동 비축, 코로나 대응 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거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습니다.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위한 노력, 또 일본을 향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항구적인 평화, 이것이 중요하다. 그를 통해서 또 남북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두 의원님과 같이 계속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우한 바이러스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외교적 노림수인지 여러 논란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때문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다 이런 논리고, 중국은 미국이 그 세계 최대 방역 실패국이고 코로나19 기원도 미국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와중에 나온 발언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실언입니까? 아니면 어떤 외교적인 것을 감안한 언급인가요? 외교적인 것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국 대사관이나 프랑스, 중국, 일본 대사관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밥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죠.
한국에서 대통령 될 만한 또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발언,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본국에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어떻든 지금 야당의 1위 주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중 사이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이것도 경제 전쟁으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미국이 중국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미국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게 국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코로나에 대해서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 이제 WHO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미 공식적으로 우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낙인 찍기라든지 차별과 배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재가 그 의사께서 나와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문가들의 발언을 잘 좀 새겨들어서 네. 정말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네. 여권 주자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대통령 어림없는 그런 발언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정세균 후보 측은 국민의 우한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대통령 8.15 경축사 들으면서 사실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10월까지 70% 접종을 끝내겠다. 그리고 안전적으로 극복하겠다 그러는데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그 아픔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모더나 며칠 전에 그 확보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접종 기간도 4주에서 5, 6주로 늦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지금 당황을 하고 있어요.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8월에 들어올 것도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4천회 분을 저희가 그 계약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제 6% 네. 들어왔습니다. 6%.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 수급에 지금 모든 사활을 다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존권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7%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백신이 잘 수급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다시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네.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우한 바이러스 문제인데요. 네, 네. 이거 지금 실언도 아니고 또 뭐 외교적인 어떤 그 사안을 감안한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외교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할 정도로 뛰어난 그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이 발언은 그 코로나19 간담회에서 벌어진 건데요. 지금 현재 모더나나 화이자 이 백신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상황, 네. 즉 우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백신이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백신을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이 있기 3일 전에 김강립 식약처장이 동일한 우한 바이러스란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동일한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회에서도 이 브리핑을 식약처장이 우한 바이러스는 표현을 썼습니까? 분명히 썼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썼냐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 백신은 어떤 거냐? 이게 지금 델타 바이러스를 과연 막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이것은 그 코로나 초기 상황, 즉 우한 바이러스 때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현재 델타 바이러스에서는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온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대통령 어림없다 이런 말하는 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온통 바지 발언이니 형수 욕설이니 대한민국 국민이 그 욕설을 들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민주당 후보들도 야 인성이 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자격까지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네.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팩트 관계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야당은 매일매일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논평을 여러 개를 내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저는 야당의
입장과 처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의 역할이 일정 부분 그래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광복 76주년 아닙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말씀에 좀 공감을 하고 설사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1년 365일 내내 비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의 힘을 향해서 경축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힘내자라고 경축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힘내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이 경축사의 첫 마디를 홍범도 장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이야말로 항일 무장투쟁에 말하자면 상징적 인물이고 실제 이제 대한독립군의 사령관도 했고 근데 이분을 저희가 78년 만에 모셨습니다. 78년. 이 한 맺힌 78년의 시간 동안 그동안 이 홍범도 장군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평양이니까 이게 저 한국으로 모시는 것을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경험이 있는 네. 카자흐스탄 네. 정부를 설득을 해서 모시고 온 건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반열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홍범도 장군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광복절 76주년을 함께 네네. 기억하고 대통령의 말씀에 오늘 공감해주는 저녁에 제가, 홍범도 아니, 장군에 제가 이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공안식이 있죠. 제 말을 오해한 듯한데요. 대통령의 광복절 그 경축사는 광복의 의미 그리고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길 다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공감을 하는데 귀를 의심하는 한 부분만 얘기를 드렸고, 자,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오늘 하루라도 지금 그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줄어듭니까? 여전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현실 인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OECD 35개 국가 중에 우리가 지금 그 접종률이 꼴찌입니다. 평균 접종률이 15.3%인데 우린 지금 15%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중요한 날에 다시 말씀드리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이 상황에 이렇게 현 상황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께 좀 국민들의 의사, 생각, 아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 전재소위님 말씀하신데 저는 뭐 100번 공감합니다. 오늘 홍범도 장군 시신 유해를 모시고 온 것이라든지 그 이외의 기타 미래 비전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얼마든지 공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수급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백신 수급이 잘 안 되니 네. 걱정이다. 걱정 너무 하지 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좀 편안했겠죠. 짧게 예.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를 조금 전에 해야 이제 자꾸만 이제 OECD 국가 중에 접종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통계 맞습니다. 맞는데요. 확진자 수 대비 접종률 따지면 대한민국이 상위권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위권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10월 말까지 이제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계획이 틀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더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보건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 가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당의 네, 비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서들이 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 전 8.15 즈음에서 1975년 의문사를 당한 장존하 선생의 미망인 김희숙 여사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단아한 모습의 김 여사는 20평 남짓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오로지 남편 사망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진실 규명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3년여 전 눈을 감았습니다. 정부가 지금 4번째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